안녕하세요. 양치과의원 원장 양진용입니다. 드디어 여름이 좀 가려나 봅니다. 조금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더웠는데요. 혹자는 올해 여름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여름에 비해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다라는 이런 그 기후 변화에 따른 비관적인 말씀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이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속칭 연어주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명칭은 PDRN이라고 하는 겁니다. 폴리디옥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 이걸 줄여서 PDRN이라고 하는데 왜 이 PDRN을 그 연어주사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유래가 그 연어의 이 생식세포에서 처음 추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속칭 연어주사라고 많이 하죠. 맨 처음에 이러한 게 PDRN을 그 개발한 곳은 이탈리아에 있는 마스텔리 제약 회사가 세계 최초로 그 개발했죠. 이제 플라센텍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그 이제 바다송어의 정자세포에서 정제 및 멸균 과정을 거쳐 추출한 조직 재생 활성화 물질을 체내 투여 시 일정한 양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PDRN이 정확하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면은 일단은 그 A2 리셉터에 선택적으로 결합을 해서 이제 안티인플라메이션 항염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어떤 그 그로스 팩터 또는 외에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오스테오블라스트 또는 콘드로사이트 이런 분비들을 활성화해 가지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GF라 분비로 손상 부위 혈관 신생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세비지 패스웨이를 통해서 적은 에너지로 신속하게 DNA 합성 및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이런 효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이제 PDRN은 그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세포 증식을 촉진하고 그리고 아까 그 VGF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혈관 내 피성장 인자라고 할 수 있는 혈관 내 피성장 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혈관 내 피성장 인자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관 생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걸 조절을 해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치과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그동안 많이 쓰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그 항염증 및 조직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 창상 그리고 피부과에서 많이 쓰였죠. 그 다음에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도 많이 쓰였어요. 예를 들면은 퇴행성 관절염이나 또는 중년에 많이 나타나는 어깨가 아픈 회전근개 파열 이런 곳들에 많이 쓰였죠.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도 많이 쓰였고 또는 심지어 이제 그 잔주름 개선이나 또는 탈모 치료 이런 그 피부 및 성형 수술 후 빠른 치유를 위한 목적 등등 해서 이런 분야에 지난 30여 년 동안 널리 쓰여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2008년부터 그러니까 한 17년 전 됐네요. 그 이제 플라센텍스라고 하는 이제 오리지널 제품이 수입 사용되어 오다가 2015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그 국내 제약회사에서 독자적 기술로 이거를 개발했죠. 그래서 리주비넥스라고 하는 그 상품명으로 그 국내에 이제 많이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국내에 이제 여러 그 복제약품, 제네릭 약제들이 한 20여 종 이상이 있습니다. 유통되고 있죠. 그래서
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스포츠의학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치과에서 사용되는 용도들은 어떤 거냐 하면 사실 골과 인접한 연조직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류마티스 관절염과 치주염이 이게 면역학적으로 또는 병리학적으로 그 과정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그 PDRN을 치주염에 사용했을 경우에 항염증 효과와 치조골 보호 그리고 골 재생 증진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런 그 PDRN을 그 골 이식제와 섞어서 그 골 이식을 했을 경우에 골 재생 촉진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그 임상 행례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치주 조직 재생이나 골 재생 촉진 효과를 목적으로 치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턱관절 질환 같은 만성 질환에도 이러한 그 PDRN 주사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그 이러한 이제 PDRN 주사요법이 그 전부터 많이 이제 사용돼 왔던 고농도 포도당 증식제 주사요법과 비교했을 때 주사 후 통증과 같은 이제 부작용도 거의 없고 그리고 치료 효과 및 시술 후의 그 환자 만족도도 상당히 양호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그 치과에서의 적용 분야는 그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어떤 잇몸 및 치조골 재생 촉진 목적으로 쓴다거나 또는 심지어 이제 사랑니 발치한 후에도 상처 회복 및 통증을 감소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주염으로 치주 수술을 한 경우에 염증을 억제하거나 조직을 재생하는 이런 목적을 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골 이식 같은 경우에 뼈 형성을 촉진하고 또는 또 그 이식편의 흡수를 예방하고 이런 목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사용한 경험으로 보면은 확실히 수술 부위의 그 회복 속도가 증가되는 것을 좀 관찰할 수가 있었고 또는 이제 출혈 및 통증이 감소하는 그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치주염을 100% 치료할 수는 없겠으나 치주염의 치료의 보조제로도 활용이 가능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조직 재생을 촉진을 해서 임플란트 수술의 성공률을 좀 높여주는 이런 효과도 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 이제 시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치주염 부위에 그 뭐 국소 마취 후에 주사를 준다거나 대부분 이제 그 아주 가는 주사기를 사용을 해서 그 부위에 잇몸이나 또는 치조골 부위 또 연조직 부위에 주사를 놓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뭐 이렇게 주사 시에 그렇게 크게 아프거나 그러지도 않고 또 딱히 그 큰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시술에 따른 어떤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할 거는 간혹 그 알레르기 병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리 치과 의사와 좀 상의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 이제 PDRN의 장점은 역시 안정성이 높고 그리고 빠른 회복과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또 다양한 치과 치료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그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만능은 아닌 게 또한 이제 PDRN의 한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PDRN 단독으로만 치료를 한다. 이거는 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조적인 치료 수단으로는 아주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뭐 PDRN 주사만으로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게 다 낫는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PDRN이 또 일반적인 그 치과 치료에 비해서 뭐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은 그래도 리주비넥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용이 낮아져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큰 부담을 느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이 치과 영역에서 이 PDRN의 사용은 점점 더 늘어날 거라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PDRN은 치과 치료의 회복 속도나 또는 그 이해율을 개선하는데 확실히 유망한 보조 치료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PDRN의 임상적인 사용은 점점 더 늘어나리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부위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치과 영역에서 보면 이제 구강 점막이나 또 치과 영역에서 어떤 피부 질환 또는 이제 턱 관절을 포함한 근골격계 통증이나 장애 또는 신경부양성 통증이나 운동 장애, 그리고 치주 및 골조직 결손 등등 해서 요새 뭐 많이 각광받는 이제 재생의학의 어떤 그 선도 주자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활용도가 점점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상 그 PDRN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해 오셔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대 여성이고 치아 건강이 좋지 않아 지금까지 전체 치아의 절반 이상을 임플란트로 치료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몸이 많이 안 좋으셨군요. 그런데 최근 왼쪽 위 어금니 쪽, 8년 전에 심었던 임플란트가 심한 통증을 동반하면서 많이 흔들립니다. 이제 다니시는 치과에서는 임플란트가 아픈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잇몸 질환 때문이 아니라 구강외과적인 질환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플란트 통증이 잇몸병인지 아니면 구강외과적인 문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임플란트를 구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8년쯤 되셨고 하시면 임플란트 주변에 그 염증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그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발생해서 임플란트가 흔들릴 정도면 심한 통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보았을 때는 이제 95% 이상 이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보아지고요. 뭐 정확한 것은 이제 진단을 해봐야 알겠죠. 근데 저렇게 심한 통증을 동반하면서 임플란트가 흔들릴 정도면 저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그 부위가 뭐 고리식을 통한다든가 해서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말씀만으로는 이게 정말 임플란트 본체의 큰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임플란트 본체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 주위에만 염증이 있는지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 의사와 좀 잘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뭐 저렇게 아플 정도면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을 좀 풀어내고 그 하단의 임플란트 상태가 어떤지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임플란트는 정말 영구적이거나 만능은 아닌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임플란트 주변을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치조골에 염증이 오거나 저렇게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하신 것이 저게 혹시 그러면 염증이 아니고 구강외과적인 질환, 예를 들면은 뭐 그 주변에 어떤 구강외과적인 어떤 뭐 종양이나 이런 것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좀 희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뭐 정말 그게 이제 의심스러우면 이제 방사선 사진도 좀 찍고 조직 검사도 좀 해보고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임플란트 주변에 발생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주변의 치조골이 많이 녹아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더 정확한 거는 그 담당 의사와 잘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견과류도 치아 건강에 안 좋을까요? 하루에 많이 먹긴 합니다. 견과류는 이제 몸에 좋죠. 근데 이제 뭐 너무 딱딱한 견과류를 잘못 씹거나 하면은 치아에 금이 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뭐 아몬드 같은 거 드시다가 이가 깨지거나 또는 그 금이 가서 치과에 오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견과류 좋은데 너무 단단한 것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손톱으로 단차가 느껴질 정도로 폐였군요. 치아 경부마모증이 있으시군요. 근데 그 치아 경부마모증은 보험 진료, 비보험 장단점과 어느 게 더 오래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뭐 보험 재료라고 하는 것은 뭐 글래스 아이오노마 정도겠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오래가기 힘들죠. 그 재질 자체가 그 외에 이제 복합 레진 복합 레진은 비보험이긴 합니다만은 뭐 상대적으로는 더 잘 버티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치아 경고증 마모의 그 정도와 크기 이런 걸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게 조금 더 크다 그러면 사실 그 복합 레진도 그렇게 오래 가긴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는 세라믹으로 수복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긴 하지요. 근데 어찌 됐든 저런 치아 경부 마모증은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꼭 그 치료 후라도 정기적으로 치아를 잘 검진을 하셔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니님, 수면 치료 하셨군요. 신경 치료 하시고 잠시 했는데 어지럽고 구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면 치료하고 하루 후에 구토와 어지러움이 있으시다. 그거는 통상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우선 이제 시술하신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수면 치료 이후에 어지럽고 구토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서 그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민님, 저는 스케일링이나 치주 수술 후 잇몸에서 피가 오래 난다거나 상처가 잘 안 붙는 체질이에요. 이런 경우에 연호 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치주 수술 후에 잇몸 피가 오래 나거나 하는 거는 이제 치주에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고 이런 경우에 PDRN 주사가 뭐 보조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DRN은 항염 작용과 조직 재생 효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것만으로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치주 수술과 병행해서 사용을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임플란트 주변에서 염증이 엄청 잘 생겨요. 스케일링도 자주 하고 소독도 하는데요. 연호 주사를 국소적으로 쓰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항상 문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 그런 임플란트 주위염에
방금 말씀하신 PDRN을 국소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RN 주사를 임플란트 주위염에 국소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치료와 병행해서 같이 사용을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치료하시는 선생님과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스템님, 연어주사 피부과에서는 하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치과에서도 쓴다니 놀랐어요. 치과에서는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플라센텍스 같은 경우는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개발된 이후에 국내에 그 2008년부터 도입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사실 이 플라센텍스와 고리식재를 섞어서 골 이식에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그 도입 PDRN 도입 초기부터 치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치주염이나 또는 그 어떤 이제 턱관절 질환 이런 쪽에서도 점점 더 사용 그 빈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사용해 왔던 고리식뿐만 아니라 치주 수술 후에도 사용되고 있고 또는 그 외에도 이제 그 치과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그 염증성 그 병들에 대해서 PDRN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모두가 함께님, 치주염이 심해 잇몸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연어주사로 잇몸이 다시 올라오거나 치조골이 재생되기도 하나요? 이게 그 PDRN이 증식 치료 내지는 이제 재생 치료이긴 합니다만은 연어 주사를 했다고 해서 이미 그 흡수된 잇몸이 다시 위로 올라오거나 그러기는 힘들고요. 그래도 이게 그 치주염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치주 조직에 일부 재생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어 알레르기가 있거나 생선 알레르기가 가족력이 있으면 연어 주사는 피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미리 담당 그 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좀 상담을 미리 좀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알레르기 테스트도 해본 이후에 시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이민희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군요. 임신 계획이 있거나 수유 중인 사람도 맞아도 되나요? 임신 중에는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 여부는 이제 반드시 그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 미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수유 중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임신 중에는 하여튼 이런 그 PDRN 주사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응원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데 발치 임플란트 계획이 있습니다. 연어 주사를 같이 써도 안전한가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면은 일단 발치 임플란트 시에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중단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 시에 그 고리식재를 사용하거나 할 때 이 PDRN 주사를 같이 사용을 해도 그런 경우는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치 및 임플란트를 하시려면 적어도 3, 4일 이전부터는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다음 치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임플란트가 만능이 아니라 주위염이든 뭐든 잇몸이 멀쩡하면 임플란트를 다시 한다 쳐도 그게 아니면
고리식도 아니면 이게 이제 어려운 질문입니다. 임플란트 다음 치료는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치조골이 이렇게 건강해야죠. 그래야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이게 잘 버티고 하지요.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이 단독으로 어렵다면 당연히 이제 골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이제 단단히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겠죠. 이제 지금까지는 뭐 임플란트도 하기 힘든 그런 잇몸이다. 골 이식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하면은 방법은 이제 의치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골 이식을 이렇게 자기 몸의 다른 부위에서 떼와서 조금 더 강하게 골 이식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써야 되겠죠. 네. 자, 오희권님, 권오희님, 잇몸지사를 치과에서 맞은 후 잇몸과 혀와 입안 전체가 헐어 그 뜨거운 곳과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주사와 그거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사를 놓는 것은 이제 잇몸이기 때문에 입안 전체가 헐어서 뜨거운 곳과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PDRN 주사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원인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대원님, 앞니에 화이트 스팟이 있으시군요. 예, 맞습니다. 탈회라고 하죠. 정확하게 잘 아시고 계시네요. 네. 처음에는 이물질이 붙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죠. 손톱으로 강하게 긁었는데 치아가 근데 그게 손톱으로 긁어서 깨질 정도면 그 화이트 스팟이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됐군요. 그 이후로 해당 치아에서 은은한 통증이 조금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이게 어렵네요. 일단은 그 치과를 방문하셔서 그 화이트 스팟을 제거를 하시고 그 부위를 이제 잘 수복을 해줘야 되겠죠. 잘 수복을 해주시는데 이제 수복 이후로도 만약에 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신경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니엘님. 치주염 치료제 미노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좋죠. 미노사이클린은 어느 때 사용하나요? 미노사이클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생 물질 중에 그 테트라사이클린 제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미노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그 치주염 치료 이후에 치주낭에 그 미노사이클린 연고를 넣어서 그 치주염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치주 치료의 그 예후를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미노사이클린은 잇몸 치료 후 국소적으로 항생제를 넣어서 그 부의 염증을 줄이고 그리고 또 치주 치료의 예후를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갖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민님, 매복 사랑니는 대학병원에서 발치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워낙 그 사랑니 발치에 능하신 그 개인병원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매복 사랑니 하나 발치하러 대학병원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 가까운 치과 방문하셔서 사랑니 뽑아주세요 하면 아마 대부분의 치과 선생님께서는 뽑아주실 텐데 아니면 좀 그 큰 곳으로 가시죠. 그러면은 다른 이제 그 가까운 다른 곳을 좀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일반 치과에서도 충분히 매복 사랑니 발치가 가능합니다. 자, 치아 미백하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치아 미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어떤 착색 물질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이제 표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치아 미백에는 이제 전문가 미백과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미백이 있는데 전문가 미백은 이제 치과를 방문하셔서
그 치아 주변을 깨끗하게 이제 세척하시고, 그리고 치아 표면에 그 치아 미백제 도포 후에 뭐 보통 그 레이저나 또는 어떤 그 어떤 광원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미백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 4, 5회 정도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치아가 하얗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정 미백은 치과에서 그 미백 트레이를 받으시고 미백제를 같이 받으셔서 댁에서 그걸 이제 미백제를 넣고 물고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백 치료를 하시는 치과를 방문하셔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김현님, 레진으로 예전에 치료했던 어금니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평소 음식 씹을 땐 아무렇지 않은데 젤리 같은 음식물을 씹으면 잇몸까지 심한 통증이 옵니다. 한 치과에서 그 옆 치아에 충치가 있다고 해서 치료받았는데도 달라지진 않고 다른 치과에 가봐도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냥 둬도 되는 건가요? 젤리 같은 음식을 씹을 때 그게 그냥 통증도 아니고 심한 통증이 온다고 하면 그 레진 치료했던 그 어금니를 다시금 면밀히 그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진 충전물 주위에 어떤 그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은 균열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레진으로 치료한 부위 그 안쪽으로 또 충치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레진을 좀 제거를 해보시고 그 내부를 좀 확인하신 후에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 치료에서 어떤 통증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젤리같이 끈적거리는 음식을 드셨을 때 심한 통증이 온다고 하는 거는 레진 충전물 아래쪽으로 또 충치가 생겼을 가능성이 이제 커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님, 치아 뿌리가 썩어서 치아가 빠졌는데 임플란트를 못했어요. 할머니와 아버지도 임플란트를 못하는 잇몸이셨고 저도 그렇지 싶어요. 윗어금니 치아가 없이 살아도 다른 치아에 영향이 없을까요? 치아에 영향이 있죠. 그래서 그 사실 위아래 치아 14개씩 28개의 치아는 그 각각의 고유한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치아가 빠졌을 때에는 그 영향이 주변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윗어금니 치아가 빠지셨다고 하면 일단은 임플란트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치아를 잘 수복을 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재민님, 치과 치료 전에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런데 사랑니 문제가 있더라도 발치해야 한다는 이야기 안 해주시나요? 지금 사랑니 자리는 방향이 조금 이상한 듯 싶어서요. 며칠 전에 치과에서 엑스레이 찍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사랑니 관에서는 별말을 안 하셨어요. 보통 먼저 듣지 않으면 말 안 해주시는지요? 그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사랑니가 꼭 발치를 해야 한다, 그런 판단이 드셨으면 아마 말씀을 하셨겠죠. 예를 들면은 사랑니 주변에 염증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환자분께서 거기에서 어떤 통증을 느끼신다거나, 또는 그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출혈이 있다거나, 또는 그 사랑니 주변에 어떤 부종이 발생했다거나, 이제 그런 게 있으셨으면 당연히 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거고요. 아마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런 그 것이 발견되지 않아서 말씀을 안 하셨을 거고, 지금 굳이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우리 재민 씨께서 느끼시기에 그 사랑니의 어떤 좋지 않은 느낌이 느껴지신다거나,
또는 뭐 어떤 뭐 부어 있거나 피가 나거나 이런 염증이 좀 느껴진다거나 그러면 다시 치과를 방문하셔서 그 사랑니 문제를 잘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연어주사 검색해 봤는데 구강건조증이랑 침샘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는 글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구강건조증에 그 연어주사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100%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강건조증의 원인은 뭐 여러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연어주사가 구강건조증과 침샘 기능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저로서는 아직 확인해 보기 힘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강이슬님, 치과 스케일링을 받고 왔는데요. 안쪽 잇몸 쪽에 검은 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스케일링 상담하고 시술 끝나고도 선생님은 별 말씀 없으셨는데 집에 와서 보니 생겨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저게 뭐 안쪽에 검은 점 같은 것이 안쪽 잇몸 쪽에 그거는 아마도 뭐 스케일링으로 해서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음파로 치아 주변에 붙어 있는 치석이나 또는 치면 세균막을 제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스케일링으로 발생할 수는 없고요. 그 우선은 아마 선생님께서 별 말씀이 없으셨으면 아마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뭐 칫솔로 좀 잘 닦아보시고 그래도 있으신 것 같으시면은 치과를 방문하셔서 잘 이제 상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뭐 여러분들과 이렇게 그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 뭐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치아는 이제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근데 이 치아 또는 구강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아나 또는 구강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벼운 거라도 이거를 방치하지 마시고 꼭 그 치과를 방문을 하셔서 바로 치료를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더 올라와서 받겠습니다. 신경치료를 하면 그날 바로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욱신거려요. 이제 신경치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치수 조직, 그러니까 신경 조직을 제거를 하는 거라서요. 이게 단순한 치수염이면 뭐 그날로 바로 안 아플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치수염이 굉장히 진행됐다거나 또는 그 치아 뿌리 위쪽으로까지 뭐 염증이 진행됐다거나 하면은 계속 아프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신경치료 후에 더 아픈 경우도 있어요. 다 그게 치료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고 욱신거리는 거는 신경치료 후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통증이 견디기 힘드시는 그런 통증이라면 바로 뭐 내일이라도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원래 정해지신 그런 예약 날짜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경치료라고 하는 것은 스텝이 있어서요. 보통 한 4단계, 5단계 이런 정도 이제 스텝을 차근차근 밟아서 치료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치료되는 동안에는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통증이 있으시다면 한 타이레놀 2알 정도 드시면은 상당히 가라앉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타이레놀 2알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뭇잎님, 나뭇잎애님, 금인레이, 레진, 작은 충치일 때 어느 쪽이 오래 가나요? 그거는 뭐
그거는 그냥 금인레이가 오래 갑니다. 레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어금니 쪽에 발생한 그 충치 같은 경우는 이 아동인 경우는 뭐 레진으로 충분히 오래 가는데 성인인 경우는 씹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그 저자갑에 버티기 위해서는 금이 레진에 비해서 월등히 유리하죠. 레진은 일종의 이제 복합수지류죠. 복합수지류라서 강한 저자갑에는 이제 균열이 가거나 탈락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금니에 발생한 충치는 레진보다는 금인레이를 사용하는 게 좋고,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그 어금니 치료 같은 경우 특히 그 저자갑이 많이 가해지는 곳에는 그 레진보다는 금인레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또 이제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그 이 풍요로운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